봐봐. 지금 보니까 요 실천규범윤리학, 응용윤리학 요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생활관리 과목에서 배우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요 고전적인 윤리 이론들이 있죠. 다 성공은 못하고 좀 어느 정도 오류가 있고 좀 실패를 하긴 했지만 나름 그래도 보편적 도덕원리, 도덕법칙을 찾으려고 정립하려고 애썼던 이 이론규범윤리 있죠. 이론, 윤리 이론들. 하나의 도덕법칙 찾으려고 했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고전윤리학이 바로 뭐야? 윤리와 사상 진로 선택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윤리와 사상에서 우리가 하는 내용이라고 2학년 때 대부분 했죠. 너는 3학년 때 그죠?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있는 요게 바로 우리가 생활윤리 과목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인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이 윤리 이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이 실천규범 윤리를 다룰 수가 없어요. 얘기했잖아. 실천규범 윤리라는 건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도덕 문제 상황 주제 하나하나를 놓고 많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보편적인 원리라고 제시되어 왔던 윤리 이론들을 다 적용을 해본다니까요. 그리고 각각의 개별적인 현실적 도덕 문제 상황 주제 안에서 어떤 도덕 이론이 가장 타당할지 개별적으로 탐구한다고. 말뜻 이해됩니까? 그러면 윤리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윤리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뭐 주제에 대해서 뭘 적용을 하긴 뭘 적용을 합니까? 칸트 입장이 뭔지도 정확히도 모르면서. 이해됐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는 게 맞냐면 2학년 때는 뭘 배우고 고전 윤리 이론들을 원래 다루고 그리고 3학년 때가 되면 뭘 다루는 게 생활관리 이 파트로 들어와서 현실적인 구체적 문제 상황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면서 가는 게 이게 사실 맞는 거야. 그죠? 우리 고척이 지금 변태인 거죠. 그죠? 2학년 때 쟤는 생활윤리를 하고 3학년 때 윤리사상을 하거든. 되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 선생님은 여기가 훨씬 낫거든요. 니네 선생님은 좀 이상해요. 윤리 선생님들이. 근데 여기 선생님들은 좋아. 문제도 좋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게 바뀌었어 앞뒤가. 알았지?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실천규범윤리를 다루면서 2단원이 뭐예요? 생활윤리 과목의 2단원이 생명과 윤리 파트예요. 3단원이 사회정의와 윤리 파트입니다. 돼요? 4단원이 과학과 윤리, 생태윤리 이 파트예요. 과학과 윤리, 생태윤리. 되죠? 5단원이 문화와 윤리 파트고요. 맨 마지막이 6단원이 평화와 윤리입니다. 왜 맞나 확인해 본 거야? 맞죠? 그래요. 그래서 요게 2단원이고 요게 3단원이고 되죠? 요게 과학과 윤리, 생태윤리 요게 4단원이고 문화윤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 거의 없는 거. 그게 5단원이고 마지막이 평화윤리에서 6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주제 하나하나를 놓고 많은 윤리이론 사상가들의 입장들을 적용하면서 각각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고민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볼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겠어? 윤리 이론을 먼저 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알았지? 2학년 때 윤리와 사상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좀 이게 좀 수월하겠지. 우리 재훈이도 윤리와 사상 했잖아, 그지? 수월하겠지, 그지? 윤리와 사상 했죠, 2학년 때. 그죠? 좀 했죠. 우리는 안 했지만 선생님하고 했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시다. 우리 성환이도 혼자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윤리와 사상 안 했다고? 선생님이 나중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영상 같은 거 좀 올려줄 테니까 알았지? 명훈이도 그렇고 재윤이도 그렇고 선생님하고는 수업을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깊이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잘해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알았지? 보충할 수 있게끔 보충 강의 영상 좀 올려줄 테니까 좀 집에서 따로 좀 공부해야 돼요.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는 윤리이론을 다뤄봅시다. 뭘 다룬다고? 고전적 윤리이론.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2단원부터 이제 하나하나 주제 놓고 적용합시다. 알았지? 어디부터 갈까요?
서양 윤리 이론부터 들어갑시다. 서양 윤리 이론. 서양 윤리 이론에서 첫 번째로 다룬 사람은 누구? 써있네. 칸트의 의무론이야. 다시 뭐라고? 칸트의 의무론이야. 무지하게 중요해. 지금 할 때 잘해두세요. 뒤에 계속 연결돼. 계속.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생명윤리 파트에서도 등장할 거고요. 자연과 윤리, 평화와 윤리, 사회적 윤리 모든 파트에서 다 나와요. 지금 할 때 정리를 잘해둬야지 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알았지? 자, 먼저 칸트를 설명할 때 선생님은 항상 뭐부터 알려주냐면 칸트는 이런 행동은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뜻 보면 남을 도왔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양보했고 막 이랬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어.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알겠지? 칸트가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행위들. 착각하기 쉬운 행위야. 첫 번째,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행위. 다시 뭐라고?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행위. 또는 감정적인 행위. 다시 뭐라고요? 감정에 따르는 행위. 자연적 경향성이나 감정에 따르는 행위 있어요. 이런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칸트는 말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자연적 경향성이 뭘까요? 지은아? 네? 뭐 내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너 설명해보라고. 자연적 경향성이 뭐야? 칸트가 볼 때. 좋아서 하는 거? 쾌락을 쫓는 인간의 경향성. 사람은 쾌락을 쫓죠. 쫓다가 이게 쫓단가? 쫓다? 쫓다? 됐어 그냥. 국어 시간도 아니고. 쫓다라고 쓸게요. 그리고 뭘 피해요? 고통을 회피하죠. 맞아요, 틀려요? 사람은 쾌락을 쫓고 고통을 회피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경향성에 따라 어떤 행위를 했어? 또는 감정에 따라 어떤 행위를 했어? 감정에 따라, 감정. 이모션, 감정. 잘 봐. 남을 도왔는데, 다시 뭐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는데, 남을 도우면 즐거워. 기분이 좋아, 즐거워. 남을 도우면 이렇게 막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 나 즐겁자고 남을 도왔어. 이해돼요? 칸트는 이거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에 따르는 행위예요? 감정이고요. 또 그냥 쾌락을 쫓아 한 거예요, 이건. 내 말 이해돼요? 다음, 불쌍해. 다시 뭐라고? 어떤 사람 봤더니 너무 불쌍해. 그래서 불쌍해서 도와줬어. 야, 언뜻 보면 이거 도덕적인 것 같죠? 칸트는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다 수능 포인트야, 이 자식들아. 왜 그럴까? 왜 불쌍한 감정에 돕거나, 또는 그냥 나의 즐겁자고 내 기분이 좋아서 돕는 게 기분이 좋아지니까 돕거나 이런 건 왜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수아야? 웃지 마, 정들어. 민서야? 저것도 웃네. 여기저기 다 웃기만 하네, 이것들이. 나봐. 이거는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이런 행위는 상대적이야. 절대적이지 않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을 돕는 게 나는 좀 기분이 좋고 좀 이렇게
어때? 좀 땀도 남을 위해서 좀 땀도 흘리고 하면 뭐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땀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좀 의미도 있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땀도 흐르고 난 약간의 땀도 흐르고 뭔가 약간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난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좋아. 그래서 난 남을 도운 거야. 이건 무슨 소리야? 언젠가부터 갑자기 그런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도와도 된다는 꼬라지예요.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자연적 경향성은 그때그때 같은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람이 느끼는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건 매번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요. 그죠? 그럼 언제부턴가 남을 돕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아지면 그때부터는 안 도와도 된다는 꼬라지예요. 칸트가 볼 때 도덕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적 의무감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어야 해요. 이해됩니까? 절대적인 행위라고요. 뭐 때에 따라 가끔씩은 뭐 기분 좋을 때는 하고 아닐 때는 안 해도 되는 그냥 선택적인 이런 거 아니고요. 무조건적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도덕적인 거라고요. 힘들어도 그냥 내가 좀 싫어도 그냥 내가 좀 괴로움을 참더라도 그냥 그래도 무조건 하는 게 도덕적인 거라고요. 명훈아, 안 돼. 됐어? 근데 이런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하는 행위들은 어때요? 외부적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쾌락과 고통의 감정들은 매번 달라지는 거거든요. 야, 전철을 탔는데 이렇게 그 부부야. 근데 남편은 이렇게 복수 쳐가지고 배가 이만하고요. 아내는 어때? 막 팔다리도 짧고 막 이렇게 좀 뭔가 그 장애가 있으신 분이야. 되십니까? 근데 두 분이서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중학생 딸이 있는데, 학교에 교복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처음 1학년 때 입었던 걸 지금도 반팔처럼 그렇게 입고 다닌다. 애 급식비도 못 내가지고 지금 급식이 끊길 판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어때요? 불쌍하죠? 불쌍해. 막 마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 불쌍한 감정에 막 돕는 거야. 알겠죠? 칸트는 이거 도덕적이라고 말 안 한다고요. 물론 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막 도덕적으로 우리가 막 추앙하고 막 우아하고 막 축혀세울 행동은 아니라고 봐요. 왜요? 감정에 치우친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거는 내 감정이 달라지면 안 하게 될 수도 있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선생님이 만약에 어저께 이혼했다고 치자. 뭐 했다고? 어저께 이혼했다고 치자. 마누라한테 내가 까였어. 그래갖고 마누라가 너 같은 인간하고 안 살겠대. 그래갖고 나 까여갖고 나 이제 뭐 완전히 뭐한 거야. 옆구리 시린 솔로 되게 생긴 거야. 이해됩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전철을 딱 탄 거지. 근데 그 두 양반이 뭐해? 사이좋게. 손꼭 붙들고, 우리 중학생 딸이, 막, 급식비도 못 내고, 막. 불쌍해, 안 불쌍해? 안 불쌍해. 부러워. 부러워. 쟤는 짝이라도 있지, 시부러. 난 지금 옆구리 싫어 죽겠는데. 맞아, 그래요. 쟤는 그래도 사이좋게 손잡고, 그죠? 짝이라도 있지. 난 짝도 없어졌는데, 니물을. 그럼 안 도와도 되는 거네. 불쌍한 감정으로 돕는 행위는 절대적 행위가 아니야. 말뜻 이해돼요? 알았냐? 그래서 감정에 치우친 행위 이런 것들은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감정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덕은 절대. 되십니까? 쾌락을 쫓고 고통을 회피하는 경향에 따라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도덕적이 되기 어렵다고 봐. 알겠습니까? 지금 할 때 잘 들어도 나중에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단어를 또 쓰는 사람이 있어. 자연법 사상가 누구 스토아 학파라든가 이 사람들 할 때 또 나올 거야 이거. 토마스 아퀴나스 막 이런 사람 할 때 자연법 사상가 할 때 또 나와. 해석이 전혀 달라.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5글자의 단어를 해석하는 게 완전 다르다고 둘이. 말뜻 이해됩니까? 지금 할 때 암기하듯 머릿속에 반복 숙지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알았지? 다음, 칸트는 이런 행동도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어떤 행동이냐면, 두 번째야. 관습에 따라, 법에 따라, 습관적으로. 다시 뭐라고? 관습에 따라, 법에 따라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어. 관습에 따라 법에 따라 또는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어.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일요일만 되면 밖에 나가서 무료 급식하는 거 막 돕고 이런 봉사활동하는 게 우리 집의 전통이야.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매번 뭐 했어? 그냥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가지고 매 주말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료 급식 막 지원도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매번 한 거야, 내가. 이해가 돼요? 알았죠? 칸트는 이거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아니, 어려운 이웃을 도왔잖아. 근데 왜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칸트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야, 이런 행동은 자기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행위야? 아니면 외부적 상황에 구속된 행위야? 외부적 상황에 구속된 거야. 내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고. 타율적이라는 말이죠. 다시 뭐라고요? 타율적이라는 거죠. 돼요? 대학교 갈 때 봉사활동 점수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대입에 불리해. 그래서 지금 봉사활동 시간 채우려고 내가 막 봉사활동 다니고 있는 거야. 알겠죠? 칸트 이거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왜? 자기 스스로 우러나서 한 거야? 아니면 외부적 상황에 구속된 행위야? 외부적 상황에 구속된 행위잖아. 이해돼요? 힘드네요. 야, 무슨 농아학교 왔어요?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고개만 끄덕여. 농아가 말 못하는 사람들이 농아예요? 알았지?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칸트가 볼 때 도덕적 행동은 어때야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 상대적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행위여서는 안 돼. 감정은 매번 달라지니까. 그럼 뭐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야? 같은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항상 일관되게 의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뭐야? 이성이야. 뭐라고? 이성이라고. 왜? 뭐 했어 너? 그건 이성이라고. 이성에 근거한 행위여야 돼. 야,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뭐 해야 돼?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내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하거나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이 불쌍한가 안 불쌍한가 저 사람을 보고 드는 나의 감정을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라고. 어려운 사람 뭐 해야 돼? 도와야 돼. 내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안 도와도 되는 건가? 명훈아, 엉덩이를 뒤로 붙여. 잘라고 폼을 잡고 계속 깰라고 애를 써봐야 되겠냐. 몸이 이렇게 된다는 건 자려고 폼 잡는 거야. 졸리면 서서 들어. 알았지? 서서 들어. 저 이불도까지 덮으시네, 저거. 이 감정이라든가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니까 또는 불쌍하니까. 알겠죠? 이런 행동들은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런 판단은 항상 일관되게 절대적인 판단으로서 항상 동일한 상황에 의무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거든요. 이해돼요? 근데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 판단으로는 어때? 어려운 이웃은 뭐 해야 돼? 밟아야 돼? 뭐 해야 돼? 도와야 되는 거죠. 내 상황이 지금 힘들더라도 뭐 하는 게 맞아? 도울 수 있는 한 돕는 것이 맞아. 이해돼요? 그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야 돼. 또 외부적 상황에 구속돼 남이 시켜 하는 행동이어서는 안 돼. 어떻게 하는 행동이어야 돼? 자율적으로 스스로 우러난 행동이어야 돼. 알아듣겠죠? 그래야만 도덕적이야. 결과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으니까 다 도덕적. 개소리 하지 마. 칸트가 볼 때. 그 외에 차인표 시네라 부부도 그렇고 션하고 이혜영 알아요? 남 돕고 봉사활동 이런 거 많이 하기로 유명하죠. 그죠? 가서 인터뷰해보면 뭐라 그래요? 어쩜 이렇게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항상 이렇게 베풀고 사세요? 어떻게 그러시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션 맨날 나와서 뭐라 그래? 이혜영하고 둘이 손 붙들고 나와갖고.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러고 말한다. 칸트는 그 얘기들은 뭐라 그럴까요? 니킹 날릴 거예요. 뭔 도덕을 그따구로 하냐고.
아, 그럼 바꿔 얘기하면 네 기분 좋자고 하는 거라고요? 그잖아요. 자기 기분 좋자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게 존경스럽냐? 지가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좀 남덮는 게 별로 기분 안 좋고 별로 나가게 내가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 때문에 안 할래요. 이 얘기하고 뭐가 달라? 그 조건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아니, 지금 기분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가 다르냐고. 그게. 아, 알겠습니까? 되죠? 자, 그러면 칸트가 볼 때 인간은 어떻게 도덕적 행동을 하는 존재이냐? 칸트가 볼 때. 어떻게 도덕적 행동을 하는 존재이냐? 칸트는 절대적인 선의 관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믿어요. 다시 뭐라고요? 절대적인 선의 관념이 존재한다라고 믿어요. 절대선이 있다라고 믿어요. 이건 태초의 관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선. 이해되죠? 근데 절대적인 선 올바름을 인간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인식할 수 있어요. 그 인식할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나요. 사람은 누구나. 알았지? 딱 보면 그냥 알아. 아, 저건 파랗다. 저건 빨갛다.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그냥 안다니까. 그걸 판단하는 인간의 능력을 뭐라고 불러? 무슨 이성? 실천이성이라 그래. 알겠지? 봐봐. 칸트는 이성을 두 개로 분류해. 다시 뭐라고? 이성을 두 개로 분류해. 명훈아, 무슨 이성과 무슨 이성일까? 이야기 때문에 무슨 이성일까?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이야. 잠깐, 이성의 뜻이 뭐예요? 이성의 뜻이 뭐예요? 이성. 지훈아, 이성의 뜻. 사람이 무언가를 어.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자각하게 해주는. 그 되게 어렵게 말한다. 그냥 판단 능력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판단하는 능력이야. 판단하는 능력.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뭐 사실과 거짓, 참과 거짓 이런 걸 판단하는 판단 능력이야. 이해돼요? 판단하는 능력이 이성이지. 돼요? 그러면 순수 이성은 뭐를 판단하는 능력일까? 재훈아, 2x 플러스 1은 7. x는 얼마? 3. 어우, 새끼 훌륭하네. 그죠? 이게 무슨 이성이냐면 순수 이성이야. 돼요? 명훈아,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실천 이성이에요. 둘 다 지금 판단했죠. 얘도 판단했고 얘도 판단했잖아요. 근데 이 판단은 무슨 판단이야? 지식 판단. 이건 무슨 판단이야? 도덕 판단. 이해돼요? 순수 이성은 뭐라고? 지식에 대한 지적 판단 능력을 순수 이성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이해돼요? 저 특목 애들이 이건 조금 더 낫죠, 그죠?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우리보다는 조금 낫죠. 다음 실천 이성은 어때요? 도덕 판단. 다시 뭐라고요? 도덕 판단.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 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실천 이성이죠. 알겠습니까? 이건 우린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데, 이 새끼들. 맞아요, 틀려요? 칸트는 진짜 인간됨의 본질은 순수 이성이라고 생각해? 실천 이성이라고 생각해? 그럼. 이해돼? 우리는 최소한 조금 멍청할지언정 어때? 우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뭐 서울대 다니는 애들, 얘네들이 제일 쓰레기야. 걔네들은 어때? 똑똑한 쓰레기들이거든. 솔직히 우리나라 범죄 저지른 새끼들 대다수가 다 서울대 출신 아닌가? 윤석열 어디 출신이야? 서울대 나왔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짓 한 대다수는 다 여기 거기 나온 서울대 나온 서울대 법대를 우리가 서울대 내란과라 그러잖아. 내란과. 거기 있는 새끼들 다 내란 저지르고 생지랄 떨어가지고. 됐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나쁜 짓 정말 많이 했죠.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됐습니까? 어쩜 그렇게 파렴치한지 몰라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쓰레기야 쓰레기. 알겠죠? 쓰레기. 계산기 달고 있는 쓰레기야. 알겠지? 이거보다 우리가 훨씬 나아. 어쨌든 여기 봐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실천 이성이라는 걸 그냥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사람은 뭐를 통해? 실천 이성을 통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그냥 알아. 직관적으로 딱 안다니까. 돼요? 효도 파랗고요. 거짓말 빨갛고 삐뽀삐뽀 막 울려요. 알아서 그냥 본다니까요. 이 실천 이성은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걸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걸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나중에 이거 은근 슬쩍 지문에 넣는 거야. 칸트인데 거기 써놔. 실천 이성을 함양하여 도덕적 의무감을 잘 실천하세요. 이러고 나와. 틀린 복이야. 왜 틀렸을까? 함양은 무슨 뜻이야? 그지? 함양은 맞는다라고 말을 잘못했다. 형성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야. 실천 이성을 잘 형성해서 형성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실천 이성을 형성해서 그러면 이건 틀린 거야. 그건 없는 걸 만든다는 뜻인데 원래 갖고 있는 거거든, 인간은. 아, 알겠습니까? 되죠? 좋아요. 그래서 실천 이성은 선천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 모든 인간은 다 타고나는 거라니까. 알았지? 사람은 그래서 옳고 그름을 그냥 직관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칸트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직관주의 윤리관이라고도 해. 뭐라고도 한다고? 직관주의 윤리관이라고도 해. 직관주의 윤리관. 자, 그럼 실천 이성으로 인식한 옳음과 그름, 선과 악의 지금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사람들은 이것에 근거해 뭐 할까? 마음속에 이런 건 해야 돼, 이런 건 해서는 안 돼라는 도덕 규범들을 마음속에 스스로들 막 세우게 돼.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준칙이라고도 하고 격률이라고도 불러. 다시 준칙, 격률이 뭐라고? 스스로가 세운 구체적 상황에서 이건 해야 해, 이건 안 할 거야. 스스로가 다짐하고 있는 뭐라고? 스스로가 세운 도덕 규범들이야. 돼요? 선생님은 옛날 강사였던 시절에 원장들이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밀어주고 그래요. 원장들 중에 우리 하던 얘기 있어. 원장은 딱 두 종류가 있다. 진짜 졸라 나쁜 원장과 나쁜 원장.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원장은. 뭐좀 그렇게 다들 못해 쳐먹었는지 그 사실 월급 날짜 한 10일 정도 밀어주는 거 그 10일 있다 줄게요 그러면은 강사들 중에 안 돼요 그럴 사람이 어딨어. 그럼 밀어주게 되는 거지 뭐. 근데 강사들한테 나가는 그 월급 있잖아요. 월급 이거를 10일씩만 계속 밀어주면 자기네가 그거를 통장에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늘어나는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 강사들 연봉이 한 뭐 1억 된다고 칩시다. 근데 50명이야. 몇 명이라고? 강사가 50명이라고 치자. 그럼 매달 10일씩만 뒤로 밀어주는 거야. 알았지? 그럼 1년으로 쳤을 때 1억을 얼마 기간 동안 지금 밀어주는 거야? 120일을 밀어주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죠? 연봉 1억을 줘야 될 돈인데 이거를 매달 10일씩을 밀어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1억씩 해가지고 50명이니까 50억이죠, 50억. 50억이라는 돈을 120일을 밀어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50억이 120일 더 내 통장에 그냥 머무르게 된다고. 그럼 이자부터 안 붙어? 붙죠. 이해돼요? 뭐 이자 1%라고 치자. 얼마? 야, 이자 1% 넘어요. 1%라고 치자. 50억에 1%면 얼마죠? 야, 50억에 10%면 얼마냐? 5억이죠. 그럼 1%면 얼마냐? 5천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에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5천만 원 그냥 10일씩만 좀 밀어주면 5천만 원 더 땡겨진다니까요. 이해돼요, 안 돼요? 대신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강사들은? 카드 제 날짜에 카드 못 메꿔서 뭐 카드 깡도 좀 하고, 맞죠? 뭐 카드론도 좀 쓰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어쩐 일이 벌어질까?
더 센 이자를 강사들이 그냥 카드사에다 막 물어야 된단 말이야. 못 되쳐먹은 거죠. 이해되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선생님이 느낀 건 뭘까? 힘없는 자를 권력과 힘으로 억압하고 누르는 건 나쁜 거야. 그건 진짜 못된 짓이야. 이런 생각을 그때 한 거지. 선천적 실천이성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이건 진짜 나쁜 행동이야.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다짐을 했을까? 내가 원장이 되면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마음속에 뭐가 생겨? 다짐을 세운단 말이야. 준칙 경륜을 세운단 말이야. 그게 바로 준칙 경륜이야. 내 마음속에 새겨진 준칙 경륜이야. 알아듣겠죠? 아, 돼요? 만약에 내가 돈을 지급하기가 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외부적으로 카드를 갖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외부에서 딴 사람 돈을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나는 월급을 빌리지 않을 거야. 알아듣겠죠? 그런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한 그 다짐 때문에 나는 뭐가 생겨?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반드시 내가 다짐했던 바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 같은 게 생겨나죠. 이해됩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의지라고 불러. 다시 뭐라고 한다고? 이건 도덕적 의무감인데 이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 행동이에요.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